하루 잘 지내셨지요? 너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 많이 힘드신 분? 예, 오늘 정도 되면은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온 독소들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일반적으로는 몸이 더 가벼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분,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비가 넘어가고 몸이 오히려 가벼워서 나는 한 달 해도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에서 독소가 나갈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제일 또 힘들기도 해요. 나른하기도 하고 좀 힘이 없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어딘가 옛날에 아팠던 부분들이 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독소들이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식을 하면은 싹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이제 독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증상들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 때 이제 보식을 하면은 치료되면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은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어버리면은 뭐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치료가 됩니다. 청소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치료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낮 시간에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암의 원인과 백투에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정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암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암이 걸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느냐? 우리 몸에서는 수시로 암세포가 생깁니다. 30대 젊은 청년의 경우에도 하루에 3,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이 있다라고 진단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암은 수시로 우리 몸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커지기 전에 이 암을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배우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포인지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암세포는 첫 번째 방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질병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또 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암세포로 변합니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따뜻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서 살면은 아이들이 곁길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벌써 뭐 있는 게 별로 편하질 않아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삐뚤어지는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내 몸의 세포들도 세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춰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들을 필요할 때마다 잘 용돈도 그때그때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러면은
여전히 착한 자식으로 있을 텐데 그 환경이 여의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영양소도 안 먹어주지, 또 여러 가지 맛있다고 막 먹었더니 그 속에 있는 독소들이 혈관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세포에 필요한 산소도 충분히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나쁜 상태에서 이 정상세포는 이 방탕아처럼 암세포로 곁길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질병과는 달리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있는데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내 집에 아이들이, 식구들이 좀 나쁜 길로 들어가 버려서 방탕아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무조건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방탕아의 유전자나 내 식구들의 유전자나 똑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내 식구들의 이 유전자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치료법을 찾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치료법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좀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방탕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근한 사랑, 또 세포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이렇게 필요하면은 복사를 하고 분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피부세포가 500개가 죽었다. 그럼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500개를 똑같이 복사를 해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얼굴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개가 죽었을 때에 500개를 막 분열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야, 너 지금 500개 죽은 것만큼 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만 분열하고 쉬어라 하고 쉬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 암세포는 쉬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 채워주고도 더 분열을 하니까 삐져 올라오면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는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 세포가 자기 자리만큼 분열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내 일 다 끝났으니까 그만 분열하고 쉬어라 하고 쉬라고 명령을 내리는 유전자가 바로 P53 유전자인데, 정상세포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딱 멈춰 서니까 여전히 정상세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라고 하는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면은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P53이 쉬라고 딱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쉬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쉬면은 이 P53 유전자가 만들어낸 수리 단백질들이 그 분열을 하면서 유전자가 좀 망가졌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인데, 그 망가진 암세포들을 내가 쉬어주기만 하면은 원래 상태로 깨끗이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53 유전자는 쉬라고 명령을 하는 유전자이고, 세포가 쉬어주면은 망가진 부분들을 그때 정상적으로 싹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될 뻔했는데 정상세포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는 암세포가 이 속에서 생길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너무너무 과로하게 살아가면은 이 속에 있는 세포들도 똑같이 닮아서 세포도 쉬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면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유 없게 앞만 보고 너무 피곤한데도 쉬지도 않고 과로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속에 있는 세포들도 쉬지 않고 분열을 하면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을 때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서 계속 살던 사람보다도 암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나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가면은 뭐 하여튼 스트레스를 여기 있을 때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투잡, 쓰리잡 잡아가면서 정신없이 하여튼 살아요. 그러다가 한 30년 살면 이제 나름대로 기반이 잡히고 집도 하나 또 사게 되고 자식들은 또 학교 잘 다녀서 의사도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좀 이상해요. 또 보험도 안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이다, 간암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쉴 때 쉬어주면서 살아가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암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치료의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살다 보면은 많은 근심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내 신경계를 짓누르면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때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암이 걸리기 전에 1년 내지 한 20년 그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암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마음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거 끝까지 짊어지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그런 짐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암이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쉬라고 하는 계명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런 영적인 암에 안 걸리는데, 쉬는 것은 절대로 쉬고 싶을 때 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쉬고 싶고 안 쉬고 싶고 이게 아니고 일정한 리듬과 함께 쉬어주는 자가 병이 안 걸립니다. 잠도 자고 싶을 때 자는 사람은 병이 찾아와요.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리듬에 맞춰서
잠이 오든 안 오든 자야 될 시간에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는 사람은 병이 걸립니다.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세 끼 안 먹고, 먹고 싶다고 해서 세 그릇 먹고, 그럼 틀림없이 위장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밥도 소화 효소의 리듬에 맞춰서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 이것대로 하지 마시고 일정한 리듬과 함께 먹는 자들이 건강하고, 잠도 자고 싶다 안 자고 싶다 이게 아니고 자야 될 시간에 자야만 건강하고, 쉬는 것도 내 몸에 흐르는 쉬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늦었어요. 마셔야 될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셔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일정한 리듬과 함께 쉬어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번째 날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걸 네가 인정하면은 너도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에서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에 흐르는 수많은 종류의 호르몬의 리듬들이 있고, 이 리듬들이 합해져서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질병이 뭐예요? 생체 리듬이 깨진 것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흐르는 여러 가지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아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어떤 리듬이 있을까요? 90분 리듬도 있습니다. 90분 이상 어떤 일을 계속하면은 우리는 활동과 휴식의 리듬이 90분 리듬을 타기 때문에 그 이상 계속 일을 하면 어디가 망가져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리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서케디안 리듬, 24시간 리듬이 우리 이 몸속에 흘러요. 근데 그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죠. 24시간 리듬이 흘러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고 그러면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3배 이상 더 높다라고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아니, 똑같이 아무 때나 8시간 자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 이 잠을 자는 리듬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잠이 오게 되어 있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태양의 리듬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 태양이 딱 서쪽으로 들어가서 깜깜해지면 그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 나는 잠을 자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리듬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산 사람들, 밤은 홀딱 새고 낮에는 잠을 자고, 그러면 이 생체 리듬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방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요즘에는 간호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3교대 안 하고 돈 조금 덜 받더라도 밤에 잠자는 쪽을 선택하려고 몸부림들을 칩니다. 밝혀졌으니까 이런 사실들이.
그런데 이 모든 리듬보다도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크고 작은 수많은 호르몬의 리듬들을 슈퍼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 놓고 보니까 그 리듬들이 다 모아져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또 거대한 리듬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엇이냐? 서케셉탄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에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듬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른 리듬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그러는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리듬만큼은 꼭 기억해서 지키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쉬라고 하는 안식의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듬을 지켜가면서 살면 이 세상이 아무리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품에 말씀과 더불어 안기고 평안하게 안식하기만 하면은 일주일 동안 축적된 모든 스트레스 싹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라진 그 빈자리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재충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정한 리듬과 함께 활동도 하지만 휴식도 취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도중에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암세포의 세 번째 특징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우리 몸에 60조 개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자 다른 세포인데 모아진 나는 손은 손 역할 해주고 눈은 눈 역할 해주고 완전히 하나처럼 통일되게 활동하는 비결이 뭐냐?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포와 세포 사이는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상세포는 이렇게 자라다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사람 자식이 딱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 간을 떼서 이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 간도 자라고 아빠 몸에 들어간 간도 자랍니다. 계속 분열하면서 자라요. 그러다가 원래 간이 있던 자리만큼 자라잖아요. 그러면 폐가 딱 닿겠죠. 심장도 닿겠죠. 그런데도 계속 분열하면 심장 망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화를 한다니까요. 요 간세포하고 뭐 이렇게 딱 닿는데 심장세포가 닿았어. 그럼 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시지요. 그래? 알았어.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라는 세포들은 정상세포인데 이게 계속 자라. 그럼 그 자리 채우고도 막 삐져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도 만져질 정도로 이 세포가 자란 것을 암세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단절된 암세포가 생기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는 이 대화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세포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인 뇌가
대화가 단절되기를 즐겨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부부지간 한번 토라졌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씩도 말을 안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속의 세포도 닮아가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은 부부싸움 했을 때 얼른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암 안 걸리는 게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웠다가도 얼른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해,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리고, 한번 토라졌다면 막 3개월씩 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포도 닮아가지고 암세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틀림없어요. 암은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막지 말고 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저 위에 계신 분과도 대화의 통로를 막지 말고 잘 열어놔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합니다. 난 네가 영적으로 암 환자가 되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대화하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 문 좀 열어다고.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그러면서 그 영생의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사니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끝까지 열어주지 않고 닫아놓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한성모 씨가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암이 생겼어요. 갈비뼈 밖에 생겼으니까 속에 있는 것보다는 수술이 좀 간편하다 생각을 했어요. 딱 잘라냈습니다. 암이 그렇게 간단하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랍니다. 피부암 같은 경우는 뜯어내면 될 것 같죠?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재발됐네요. 또 2차 수술을 했어요. 근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치료될 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싹을 잘라주는 방법이 아니고 뿌리를 뽑아준다라고 하는 백투에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암이 생길 수 있는 뿌리가 있는데, 특별히 마음 속에 깊은 암 뿌리가 있어요. 무슨 뿌리인가 하고 보니까 토라지면 다시는 마음을 풀지 않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8만 명의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켜봤는데, 마음이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들은 요 세포가 응어리가 지면서 암세포가 생겨요. 요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풀어지면 암덩어리도 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남편을 막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병문안을 왔습니다.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성남에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서 원무과에서 이 좀 부인 병문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이분 방을 두드리면서 남편이 병문안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뒷문으로
도망가 가지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밥 먹는 시간에도 안 내려와. 그 멀리서 온 남편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그 부인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축 처진 어깨가 얼마나 처량하고 안 돼 보이든지, 아니 아무리 미워도 뭐 누가 마음까지 주래요. 그냥 왔어 그래 잘 가 그러면 되지. 뭐 얼마나 미우면은 암 환자가 밥도 굶어가면서 암 나올 정도로, 야 저렇게 큰 미움이면 저거 암이 치료되겠나 싶어서 그 미움을 좀 풀어야 암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 용서해도 그작자는 용서 못 해준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암세포 가지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암은 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날부터 남편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뭐 하여튼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움이 풀어지면서 여기 딱딱하게 굳었던 그 암덩어리가 흐물흐물해지면서 풀어지는 것을 봤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암덩어리가 싹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한 20년이 더 넘게 흘렀는데, 얼마 전에 여수병원을 갔더니 이분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요. 그리고 천연치료실에서 책임자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질병의 싹을 자르려고 하지 말고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내 마음 보따리에서부터 나왔는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부터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을 하시면,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는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 암세포는 네 번째 특징이 양보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는요,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딱 만납니다. 만나면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는데,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네가 밑으로 가면은 나는 위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난 밑으로 갈게. 이렇게 서로 양보할 줄 압니다, 이 정상세포는.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딱 부딪히면 죽어도 양보를 안 해요.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혀가지고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쭈글쭈글 삐져 올라와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는 암세포가 잘 생길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양보하는 정신 없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 속의 세포도 닮아서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땅이 있는데 힘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곳 먼저 먹고 넌 저쪽 가. 보통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측으로 가려면 가고 우측으로 가려면 가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난 좌측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양보할 줄 아는 자들은 이 속에 있는 세포도 그렇게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각박하지 않고 막 쫓기는 마음도 없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세포는 암세포로 삐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자, 또 다섯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사랑받을 줄을 모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연구하다가 특별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암세포 주변에 P53 인산 단백질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세포 주변마다 이 물질이 많은 것을 보니까 얘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이것을 발암물질로 착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발암물질이 아니고 요 물질을 암세포가 받아 먹기만 하면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암치료제인 것입니다. 자,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망가진 것이 암세포인데, 그 많은 유전자 중에서도 P53 유전자가 망가진 경우가 모든 암세포에서 95%는 P53 유전자가 망가져 있습니다. P53 유전자는 쉬어라 하고 명령하는 유전자라 그랬고, 쉬면은 유전자가 망가졌어도 싹 정상적으로 수리해주는 유전자인데, 이게 망가지면 암세포가 하나만 생겨도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암 환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P53 유전자가 망가졌지만 여기 옆에 있는 세포는 아직 안 망가졌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정상세포 같으면 여기 정상세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일 났다, 나 지금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아가지고 이 P53 유전자가 망가졌어. 나 이대로 가면 암세포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상세포가, 그래, 나는 아직 그거 안 망가졌어. 그럼 내가 P53 유전자에서 그 암을 치료하는 P53 인산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거 받아 먹고 빨리 치료돼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하고, 암세포 주변마다 치료제가 더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 정상세포가 돼요. 그래서 이 30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하루에 3,000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외선도 맞고 음식 속에 있는 발암물질도 들어오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정상세포가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치료하라고 하는 사랑을 보내주었더니 고마워 하고 받아먹고 치료되고 그래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암세포가 치료 안 되고 지금 주먹만하게 컸느냐? 이유는 옆에 정상세포가 치료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사랑을 줬는데 이걸 안 받아먹는 사람이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암 환자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암세포가 잘 생길까? 이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사랑을 주기도 싫고 받아먹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세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세포도 닮아서 주면 받아먹고, 받아먹기만 하겠어요? 들어온 접시 가득 채워서 좀 보내는 거지. 제가 카투시아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짧은 휴가를 갔다 와요. 한 이틀짜리.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먹을 용돈을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용돈을 그 다음 휴가 갈 때까지 잘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용돈을 쓰는 이 타입이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딱 오면은 30분의 1로 쪼갭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오늘은
딱 30분의 1까지만 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딱 30분의 1만 빵을 사 먹으려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딱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놈이 살살 다가오네. 그래서 인심 좋게 너도 먹어라 그러면은 15일이면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빵을 사면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딱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얘가 오면 사주고 또 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화장실 가서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딱 하루에 30분의 1씩 먹어가지고 그 다음 휴가 갈 때까지 돈이 안 떨어지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딱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면 가까이 안 오는데도 부르는 친구가 있어. 나 돈 생겼다, 내가 사줄 테니까 PX 가자. 그러면 딱 하나 사 먹고 친구도 기분 좋게 사주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주는데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했더니 15일 되니까 돈이 딱 떨어져 버리네. 그런데 나만 휴가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떨어질 때쯤 되니까 얘가 또 집에 갔다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15일 동안 잘 얻어먹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사줄게 하면서 15일은 또 얻어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뱃속에 빵 30개 들어간 건 화장실에 가서 먹은 놈이나 이렇게 사주면서 먹은 놈이나 30개 들어간 건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준 사람은 15일 동안 아주 사주면서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아. 또 15일 동안 얻어먹었으니 이게 또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더 먹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서 먹은 애는 화장실 냄새도 같이 먹었어. 그러니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요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 행복을 먹고 그 행복이 암세포 될 뻔한 것을 다 치료해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을 주면 얼른 받아 먹고 그리고 또 갚아주면 돼요. 이렇게 암세포 주변에 치료제가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성경에서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새빨간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하면서 받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더 많이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암세포는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적으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요 원인을 하나씩 좀 걷어낸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암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길래 아직까지도 암은 불치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자, 현대의학은 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미 솟아난 암세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주느냐라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원하면 암세포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암세포는 하나가 크기가 얼만큼 큰가? 0.01mm 정도가 됩니다. 이 눈금자에서 1cm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죠? 그거의 10분의 1이 1mm입니다. 그 1mm를 10조각으로 쪼갠 것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특징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분열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8개, 16개 계속 배수 분열을 하는데 0.1mm, 아까 이 0.01mm는 10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0.1mm, 1mm의 10분의 1 사이즈 정도 컸다.
그러면 암세포가 벌써 1000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랍니다. 얘는 계속 자라서 이제 암덩어리가 1mm짜리가 됐다. 그러면 100만 개나 벌써 암세포가 뭉쳐 있는 거예요. 1cm 정도 됐다. 이때 발견하면 정말 재수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기에 발견이 됐다고. 그런데도 벌써 10억 개가 된 겁니다. 10억 개. 자, 그런데 왜 암세포를 잘라내고 방사선으로 죽이는 이런 현대의학의 방법으로는 아직도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암세포를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로는 5mm 이하의 사이즈는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CT로 찍어도, CT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찍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 당근을 칼로 막 자르는 것처럼 여기 잘라서 찍고 여기 잘라서 찍고 계속 잘라서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간격이 5mm 간격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5mm 사이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찍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mm 이하의 암세포는 발견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찍어도, CT를 찍어도. 그런데 암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기 유방의 암세포가 딱 생겼는데 거기서만 얌전히 자라는 암세포가 있을 것이고, 얘가 림프로 전이가 되는 암도 있겠죠. 어떤 암이 더 무서워요? 전이가 되는 암이. 아무리 주먹만하게 커졌어도 유방에만 얌전히 있으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전이가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발병한 이 암을 원발병소라고 부르고, 얘가 새끼를 쳐서 어디론가 옮겨 보냈다. 그럼 여기를 전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엄마 세포, 모 세포가 10의 비율로 큰다고 하면 거기서 새끼를 친 전이소는 1의 비율로 큽니다. 10대 1의 사이즈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cm 콩알만 할 때 암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무 느낌도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정기검진 하다가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말 당신은 운이 좋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초기에 발견했다, 정말 당신은 운이 좋다. 그러면 제일 운이 좋은 1cm였을 때 암을 발견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암은 어렵습니다. 왜? 1cm짜리 유방암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전이가 안 되는 암 같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잘라내면 그냥 끝입니다. 조금 늦게 잘라낸다 할지라도 뭐 10cm면 어때? 잘라내면 다른 데 없으니까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전이가 되는 암이었다 그러면 10대 1의 비율로 큰다고 했으니까 여기 1cm가 엄마암이면 새끼친 새끼암은 얼마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1mm짜리 암이 있는데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론적으로는 어디든지 가서 착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cm짜리를 싹둑 아무리 기술 좋은 외과 의사가 잘라낸다고 해도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이미 1mm짜리 암이 어디든지 가서 달라붙었다는 얘기인데 5mm 이하는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암이 뭔지를 알고서 살펴보면 현대의학은 제일 첫 번째, 다행히 초기일 경우에는 수술하면 낫습니다, 수술요법을 써요. 아무리 잘라내도 이미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1mm짜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잘라내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사이즈까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상 뒷북만 치는 거예요.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수술하고 20년 동안 잘만 산다, 그 경우는 운이 좋게 전이가 안 되는 암이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수술 안 했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아무리 잘랐어도 1mm짜리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완치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면 방사선으로 지져버리면 어떠냐?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것보다는 좀 안 좋지만 방사선을 쪼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수술요법보다도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면서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조금 망가졌다, 그럼 그게 또 다른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mm짜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사선으로 죽일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완치는 불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암제를 먹으면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안타깝게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유전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성장하는 원리가 똑같아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벽세포가 다 이제 망가지면서 소화도 안 되지, 목은 세포다 망가져서 그냥 머리 다 빠지지. 이론적으로 정상세포 다 죽이기 전에는 이 방법 가지고 완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5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암치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수술하고 5년 1개월 있다 죽었다 그래도 완치라고 하는 거예요. 5년만 살면 완치라고 그래요. 5년 1개월 있다가 죽어도 목표가 5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싹이 튼 싹을 잘라주고 죽이는 방법으로는 이론적으로 이게 불치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암 전문 의사인 곤도 마코트는 이런 양심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암과 싸우지 말라 이런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해 보니까 그게 치료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해서 산 사람들은 다행히 전이가 안 된 암이었기 때문에 산 경우가 많고, 전이가 되는 암은 이것저것 다 해도 완치는 어렵고 조금 연장시켜주는 효과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얼마나 연장이 되느냐? 항암 치료 받고 수술 치료 받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을 느낀 그 시간 정도만 연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치료를 받으면 신경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기 때문에 암세포의 마지막은 너무 통증이 심해요. 위벽세포도 죽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그 항암 치료 받은 기간만큼 조금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이런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내버려 두면은 몰골을 유지할 수 있고 의외로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내 몸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내 스스로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고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에서는 내 속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암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국의 달라스 지역에서 최경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직장 암에 걸렸는데 너무 이 항문 가까이 암이 생겨서 암 싹둑 잘라내고 보통 직장을 이으면 되는데 너무 항문 가까이 있으니까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을 항문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볼 수가 없고 여기 배꼽 옆에서 항문을 빼내 가지고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82세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 똥주머니까지 차면서 더 살아야 되느냐. 나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똥주머니 차고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죽겠다. 그러니 또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러세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투에덴으로 왔는데 보니까 직장 암이 커가지고 이게 암이 한 탁구공만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으면은 거기 이제 이 대변이 지나갈 때 그 암덩어리 있는 데는 이 대변이 폭 파이겠죠. 그래서 둥그런 바나나 같은 변이 안 나오고 이렇게 초승달 같이 변이 나오고 그 속에 뭐 덩어리가 있을 때 그런 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런 게 아니라 파져 있어 여기가.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더 커져서 암이 더 커지니까 안 나와 아예. 그러면서 그 틈으로 그냥 삐질삐질 해가지고 설사 비슷하게 조금씩만 나오고 이게 얼마나 이 변독이 차서 힘들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이 암을 내 몸에서 스스로 치료하게 하려면 다른 건 그 중에 몇 개만 좀 해도 도움이 되는데 이 암은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식이요법에서도 제대로 해야 되고 호흡요법, 운동요법, 심리요법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암세포도 없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디톡스 요법도 하고 디톡스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식이요법도 하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고열 원적외선 찜질요법도 하고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5배 이상 막 강하게 해주는 뜸요법도 하고 호흡요법도 하고 상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3개월을 했더니 변이 바나나처럼 제대로 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걸 보니까 제가 아직도 실망하지 않고 아주 뭐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8만 명 온 암 환자마다 다 죽었다. 그럼 저부터 실망해가지고 이 짓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지. 그대로 안 먹고 자꾸 중간에 가서 육개장 먹었으니까 죽었지. 제가 아쉬운 거야. 아니 왜 암까지 걸렸는데 이걸 못 해나. 근데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건 이론이지 이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건가 보다. 제가 포기를 할 텐데 그 중에 몇 사람 또 그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들꺼대 실려왔는데 또 나중에 딱 사라졌다고 선고가 나오니까 내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 제대로 하면 또 낫는 사람도 있네. 그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히 낳고 우연히 막 죽고 이게 아니고 이대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낫는 것을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얼마나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후생유전학적으로 모든 암 유전자, 질병 유전자는 태어날 때 이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얼마든지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후생유전학이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이 되면서 암 유전자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지금부터 이 유전자 스위치 꺼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스위치 꺼지면서 암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생유전학적으로 지금 내 몸속에 어떤 유전자가, 질병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그 질병 유전자를 내가 생활을 바꾸기만 하면은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백투에 암 치료법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요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치료가 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위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니트로사민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질산염과 아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나면 이 질산, 니트로라고 하는 이 질산과 아민,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채소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얘가 쪄려지면서 질산염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김치를 맛있게 담근다고 젓갈 종류를 집어넣으면은 이 젓갈 종류 속에 아민과 같은 단백질이 많아요. 그러면 이 니트로와 젓갈에 들어있는 아민이 만나면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젓갈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한국인의 습성 때문에 위암이 지금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무서운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를 태울 때, 특별히 고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입니다. 불고기 1kg을 지글지글 구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의 양은 담배 연기 600개 피 속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의 양과 맞먹고 이게 무서운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불고기 먹는 것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암의 발생 원인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 생선 먹을 때 이런 암이 더 잘 생긴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오니까 요거 버리고 에덴의 음식 채식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뭔가 식품 첨가물들을 먹게 될 때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이 루스벨처럼 막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난 만들 수 있어 착색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 수 있어 방부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나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조미료, 이런 것들 속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서 너는 내가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 정복할 수 있고 다 분해할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요 식품 첨가물들이 좀처럼 분해가 안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양이 적은데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얘가 나쁜 놈인 것은 알기 때문에 이걸 분해하려고 막 이 백혈구가 활성산소라고 하는 무기를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요거 분해하다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다 써버려 가지고 정상세포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너는 요런 음식 먹어야 정상세포로 계속 살 수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생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식품 첨가물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속에 독소가 쌓였을 때,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현대인들에게 나오는 과일, 채소, 견과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50년 전의 것보다도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지라도 이 공복에 요것을 주스로 좀 짜서 먹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짜 먹으면은 암에 좋을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좀 보면은요, 집에서도 이 항산화 주스를 디톡스가 끝나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굉장한 유익을 얻어요. 이 큰 그룹의 회장님들만 한번 이렇게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기술을 좋아하더라고요. 디톡스를 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고기술을 먹어. 그런데 딱 하나, 그 많은 이 강의 중에서 딱 하나를 지키는데, 녹즙 마시는 거 하나는 차에다가 냉장고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계속 지키는데도 혈압은 여전히 정상이고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 채소보다도 지금 올라오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2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시금치 한 단만 먹으면 됐다,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된다?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 검사를 우리가 계속 설악산에 오면은 217가지 항목을 어떤 비타민 어디가 막혔는지 다 검사를 하는데 한 명도 거의 예외 없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다 결핍되어 있어요. 아무리 채식해도. 저도 그걸 옛날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 과일, 채소 중에서 씹어서 먹을 만큼 많이 충분히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섬유질을 뺀 주스로 공복에 한 잔 내지 3잔을 마셔라. 한 달만 마시면 얼굴 혈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하면 마사지 크림 바른 것보다도 혈색이 돌아요. 자, 그 중에서 당근을 50%를 넣습니다. 당근을 50%를 넣는데, 당근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영국과 덴마크의 뉴캐슬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은 암이 없던 이 쥐에다가 암세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전암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자라겠죠. 그런데 이때 당근 주스를 먹여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개월 동안 당근을 먹은 쥐는, 안 먹은 쥐는 100% 다 컸어. 그런데 당근을 먹은 이 쥐는 3분의 1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3분의 1로. 그래서 당근이 이 암을 줄여주고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은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당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당근을 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63%나 더 낮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특별히 당근 속에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베타캐로틴은 주로 점막세포에서 이 활성산소들을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이게 들어오면 허파 점막부터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 주스를 마시면 이걸 싹 막아주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살아남도록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공격을 받았는데 63%가 암이 덜 걸린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베타캐로틴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즙을 짤 때에
당근은 몇 프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50%. 무게나 부피가 아닙니다. 나온 주스의 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샐러리를 한 30% 넣습니다. 샐러리는 미나리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나리도 좋지만 미나리도 좋아요. 근데 샐러리가 미나리하고 이제 같은 과예요. 30%를 넣는데 이 캔서 리서치, 이 건국대학에서 이기원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요, 샐러리 속에는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 이렇게 이제 쪼여 보는 거죠. 그러면 피부암이 생기지 않습니까? 피부암이 생기는데 보세요. 이 피부암이 이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샐러리 속에 있는 성분을 이제 먹은 그런 쥐는 그냥 원래 이 쥐에다가 자외선을 쪼였더니 이렇게 피부암이 생기는데, 루테올린을 투여한 쥐는 이렇게 암이 생겼어야 되는데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샐러리를 먹으면은 이런 피부암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인간 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섬유 6종을 가지고 인간암에게도 적용을 해 보니까 이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샐러리 속에 있는 성분을 투여한 것은 암세포가 훨씬 더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테올린을 먹은 이 사람일수록 이 섬유 6종이라고 하는 암이 덜 자란다, 이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효능이 입증이 됐어요. 짜서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짜서 먹는다고 암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암 치료법 중에 지금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100점 맞으면 암이 꼭 항암제로만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샐러리 속에는요, 여기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가 이 염증 세포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모든 암세포 주변에는 이 정상세포를 망가뜨려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런 암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기 일리노이드 대학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이 샐러리를 먹으면 치매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샐러리 속에는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모든 암의 밑바닥에는 스트레스가 깔려 있는데 요 샐러리를 짜서 먹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트를 넣으면 좋은데, 비트는 20% 정도를 넣습니다. 요것을 아침 먹기 한 30분 전에 한 잔,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잔,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파프리카, 흑미, 자색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가 한 30-40%대가 된다고 하면은 비트는 80%대까지 들어있다.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고 질병까지 치료하는데 이렇게 탁월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게 비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비트를 가지고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연구 자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트는 서양에서도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사용이 돼 왔었다는 이 문헌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한국식품영양학 과학회지에서도 이 비트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결장 암세포가 비트 주스를 투여했더니 77%가 줄어들고 또 농도가 많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77%로 줄어들었고 조금 농도를 더 많이 줬더니 65%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 비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포도 주스를 먹죠. 이왕 먹는데 뭘 알고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세 가지를 짜서 줬고, 또 포도를 왜 짜서 줬는지. 자, 포도는 여기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 류성호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세포 내에 엠토르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암세포를 발생하게도 만드는 효소인데, 포도 속에는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걸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데, 서양에서 포도 속에 많이 들어있는 라스베라트롤 성분이 기가 막힌 항암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한국에 있는 이 유성호 교수가 그게 하여튼 먹으면은 암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떤 기전을 통해서 줄어드는지는 증명이 안 됐어요, 학계에서. 그런데 한국의 연구자가 왜 라스베라트롤이 암을 치료하는지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가 하고 보니까 이 라스베라트롤을 먹어주면은 요 엠토르 효소를 활동을 못하게 눌러주더라 이거예요. 눌러줬더니 암세포로 만드는 힘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얘가 이 암세포를 자기 소화 작용, 암세포를 다 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다 분해가 되니까, 분해되면 얘도 아미노산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든지 새로운 세포로 만드는 재료로 쓰게 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암세포가 자꾸 죽어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그런 치료제가 되더라. 그러면은 이 중요한 라스베라트롤 성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디? 포도. 컨닝이라도 좀 하셔요. 포도. 근데 포도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씨앗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포도 씨앗 다 씹어서 먹으려면 이빨 다 나가게 생겼네. 저쪽 평양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북한의 포도를 짭더니 이건 완전 돌멩이야, 돌멩이. 녹즙기 기아가 다 부러져. 이거 씹어 먹으면 이빨 다 나가요. 씹는다고 해봤자 반토막 정도 안 날 텐데 그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반토막 난 포도 씨만 그냥 항문으로 나가지.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녹즙기에 넣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빨로 씹어 먹어도 틀리가지고 씹어지지도 않을 거고, 괜히 이빨 부러지기만 할 거고. 그래서 요걸 녹즙기다 넣어가지고 기아 하나짜리 가지고는 씨앗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아 두 개가 막 진 눌러가면서 가는 방식은 완전히 진이겨지면서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암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껍질 속에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고, 씨앗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도 이런 것만 연구하는데 작년에서야 알았어요. 이거를.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 줄기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 줄기. 이제 오늘부터 포도 줄기 채 썰어서 먹어야 되겠네. 어떻게 먹어요? 먹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데 이 포도를 녹즙기에 넣어놓고 짜보면, 저는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짜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포도는 요 껍질 속에 찐덕찐덕한 이게 들어있어 가지고 한 잔 짜면 그냥 막혀버려요. 녹즙기가 아무리 좋은 녹즙기라도 이게 막혀. 그런데 이 라스베라트롤이 가장 씨앗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포도 줄기가 있죠. 포도 줄기를 같이 넣는 거예요. 포도 줄기를 같이 넣으면은 거기에 있는 섬유질이 찐덕찐덕한 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절대 안 막혀. 100잔을 짜도 계속 나와. 100잔을 짜도 그걸 안 넣으면 한 잔 짜고 씻어야 되고 한 잔 짜고 씻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넣으면 계속 짜집니다. 그리고 이 줄기 속에 있는 그 라스베라트롤도 녹즙기다 넣으면 쫙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짜서 먹으면은 이 치료제를 잘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도도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이 제가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호흡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호흡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이 원적이손 고열 찜질요법이 정말 탁월한 암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이 면역세포를 5배 이상 더 높여주는 뜸요법도 매일 설악산에서는 해줘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까지도 뜸을 뜨면은 백혈구 수치가 5배까지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자리에 매일 한 번씩 좀 떠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의 가장 큰 원인인 이 스트레스를 싹 사라지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이 암세포가 얼마든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 야마사키 박사님이 유방암세포를 정상세포하고 이렇게 널찍하니 띄어가지고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과 똑같은 온도를 갖춰주고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나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암세포가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나? 분명히 우리 몸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하나만 생기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암세포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암 환자로 죽게 만드는데 왜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일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시험관에 있는 요 암세포는 우리 몸과 온도도 똑같이 맞춰줬고 영양분도 똑같이 맞춰줬고 다 똑같아. 근데 왜 결과가 다르냐?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를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다른 점을 찾아냈는데 시험관 속에 있는 이 암세포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세포와 뭐가 달랐느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우리 몸 속에서 생긴 요 암세포도 내 몸 속에 있는 미움과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시험관처럼 에덴 동산처럼 씻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드디어 억눌렸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요 암세포를 얼마든지 정상세포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무서운 암 질병까지도 에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활을 잘못했나, 이것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걸 고치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로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